제4장 하피드는 먹다만 빵 조각을 밀쳐두고 그의 불행한 운명을 한탄했다. 내일로 베들레헴에 온 지 나흘째가 된다. 그런데 그토록 자신의 차서 가져온 붉은 옷 한 벌은 여전히 나귀 등에 실린 그의 보따리 속에 있었다. 그에게는 식당의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처음 시작하는 상인을 괴롭히는 의심들만이 하나둘씩 머리에 떠올랐다. 왜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지? 어떻게 하면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그들은 왜 내가 5마디도 하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걸까? 왜 나의 말에 흥미를 잃고 달아나 버릴까?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한 것인가? 옷은 마음에 들지만 돈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닫힌 문을 바라볼 때 밀려오는 두려움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내가 정한 가격이 적당하지 않은 걸까? 그는 실패의 진저리가 나서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마도 이것은 내 삶의 길이 아닌가 보다. 아마도 나는 낙타제기로 지내며 하루 일당인 동전 몇 입에 만족해야 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만일 내가 얼마만큼의 이익이라도 가지고 돌아간다면 나는 상인으로서 정말 운이 좋을 것이다. 파트로스는 나를 무어라 불렀던가, 어린 투사? 그는 잠시 동안 나귀를 데리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때 리샤와 그의 엄격한 아버지 갈레가 떠올랐다. 의심들이 순식간에 그에게서 떠나갔다. 오늘 밤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산에서 잠을 자고 내일 그 옷을 팔겠다고 마음먹었다. 게다가 그는 유창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으니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동이 트자마자 재빨리 일어나 마을의 우물 근처에 자리를 잡고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어 짧은 시간 안에 돈주머니를 채우고 올리브산에 돌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남은 빵을 먹으면서 그의 주인을 생각했다. 파트로스는 나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절망한 실패자로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옷 한 벌 파는데 나흘이 걸린다는 것은 조금 길기는 하다. 그러나 돌아가기만 한다면 파트로스에게 사흘 동안 이틀 안에 파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매우 능통해져서 매 시간 많은 옷을 팔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정말로 훌륭한 상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시끄러운 여인숙을 떠나 나귀가 있는 마구간으로 향했다. 서리가 내려앉은 잔디밭에서 걸을 때마다 바삭바삭 소리가 났다. 하피드는 오늘은 산에서 자지 않고 말과 함께 마구간에서 지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다른 상인들은 이 가난한 마을을 그냥 지나치지만 그는 내일은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팔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역시 사람들이 옷 사는 것을 거절할 때마다 그들의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파트로스는 수년 전에 바로 이 마을에서 수백 벌의 옷을 팔았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만 역시 파트로스는 훌륭한 상인이다. 마구간 안에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어 도둑이 들지 않았나 걱정하며 발을 재촉했다. 그는 도둑을 물리치고 물건을 되찾을 생각에 마구간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눈앞의 광경에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마구간 벽에 갈라진 틈에 끼어든 조그만 촛불 아래 턱수염이 더부룩한 남자와 젊은 여인이 서로의 몸을 의지하며 떨고 있었다. 그들의 발에 놓인 움푹 팬 여물통 안에는 아기가 자고 있었다. 하피드는 그런 일은 잘 모르지만 쭈글거리는 진홍빛 피부로 보아 막 태어난 아기임을 알 수 있었다. 추위로부터 잠든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옷으로 아기를 덮어주고 있었다. 여인이 아이에게서 더 다가앉는 동안 옆에 앉은 남자는 하피드를 향해 고개를 끄덕하며 인사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때 여인은 추위로 몸을 떨었고 하피드는 그녀의 얇은 옷이 마구간의 냉기로부터 아무런 보호막도 되지 못함을 알았다. 하피드는 다시 아기를 바라보았다. 조그만 입을 열었다. 오므렸다 하면서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은 모습에 매혹당한 듯한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문득 리샤가 떠올랐다.
여인이 추위로 다시 몸을 떨었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때문에 하피드는 정신이 없었다. 하피드는 괴로운 마음으로 망설이다가 그의 나귀에게 다가갔다. 조심스레 끈을 풀어 보따리를 열고는 옷을 꺼내들었다. 그는 옷을 펼쳐 한번 쓰다듬어 보았다. 그 붉은 염색은 촛불에 비춰져 더욱 빛이 났고 안쪽에는 톨라와 파트로스의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네모 속의 원시별. 지난 사흘 동안 이 옷을 팔아보자고 얼마나 많이 팔이 저리도록 들었다 놓았던가. 옷의 모든 무늬와 올들이 눈에 선했다. 정말 좋은 옷이다. 잘만 다루면 평생 입을 수 있을 것이다. 하피드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그 초라한 가족에게 다가가 아기 옆에 집더미에 꿇어 앉아서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덮고 있는 부모의 누더기 옷을 벗겨 그들에게 돌려주었다. 둘 다 하피드의 갑작스런 행동에 매우 놀랐다. 하피드는 그의 소중한 붉은 옷을 펼쳐 자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하피드가 나귀를 끌고 마구간을 나올 때까지도 뺨에는 아기 엄마의 입맞춤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하피드의 머리 바로 위에는 이때까지 보지 못한 매우 밝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찰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그리고 곧장 카라반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제5장. 하피드는 천천히 나귀를 타고 돌아갔다. 머리를 숙이고 갔기 때문에 별빛이 그의 길을 환히 비추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왜 그토록 멍청한 짓을 했던가. 마구간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왜 그들에게 옷을 팔아볼 생각은 못했던 것일까? 파트로스에게는 뭐라고 말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내가 마구간에 낯선 아이에게 옷을 주었다고 하면 분명히 대굴대굴 구르면서 비웃을 텐데 그는 파트로스를 속일 만한 이야기거리를 생각해 보았다. 식당에 있는 동안 누군가가 나귀 등에 옷을 훔쳐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파트로스가 믿어줄까? 사실 그곳에 도둑이 많기는 하다. 하지만 파트로스가 그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부주의를 꾸짖을 것이다. 하피드는 너무도 빨리 게드스만의 정원으로 향하는 길에 당도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나귀에서 내려 카라반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곳은 머리 위의 별빛 때문에 마치 대낮과 같이 밝았다. 천막 밖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파트로스와 마주치자 하피드는 덜컥 겁이 났다. 하피드는 꼼짝 않고 서 있었지만 파트로스는 금세 그를 알아보았다. 파트로스가 하피드에게 다가가 외경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베들레헴에서 곧바로 오는 길인가? 네, 주인님. 별이 자네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나? 몰랐습니다, 주인님. 몰랐다고? 2시간 전에 베들레헴에서 떠오른 저 별을 보고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거늘. 이때까지 저렇듯 영롱한 빛깔과 밝은 빛을 지닌 별을 본 적이 없네. 저 별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더니 우리 카라반으로 다가오더군. 그러다가 자네가 나타났고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질 않고 있다네. 파트로스는 하피드에게 다가가서 그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별일은 없었는가? 없었습니다. 파트로스는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이 말을 찡그렸다. 난 오늘과 같은 밤을 본 적이 있다네. 하피드는 움찔하며 말했다. 저 역시 잊지 못할 밤입니다. 오호, 그럼 오늘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게로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돌아왔는가? 하피드가 말없이 서 있자 파트로스는 몸을 돌려 나귀에 매달려 있는 하피드의 보따리를 찔러보았다. 비었군. 성공했어. 자, 나의 천막으로 가서 자네가 겪은 일을 말해주게. 신께서 밤을 낮으로 바꿔놓으시는 바람에 난 잠을 잘 수가 없네. 자네의 말을 들어보면 저 별이 왜 낙타지기 청년을 따르는지 알아낼 수 있겠지. 파트로스는 침대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는 하피드가 베들레헴에서 겪었던 끝없는 거절과 좌절, 모욕적인 일들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도자기 상인이 그의 가게에서 하피드를 내동댕이 쳤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가격을 깎아줄 수 없다고 하자 옷을 하피드의 얼굴에 던져버린 로마 병사의 이야기에서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 저녁 여인숙에서 떠올랐던 의혹들에 관한 이야기에 이르자 하피드의 목은 쉬고 그 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때 파트로스가 말을 가로챘다. 하피드,
부끄러워 말고 자네 마음속에 떠올랐던 모든 의혹들을 얘기해보게. 하피드가 그의 기억을 더듬어 죄다 말했을 때 파트로스가 물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떠올라 그 모든 의혹들을 모두 몰아내고 다음날 팔 수 있을 거라는 용기를 얻었단 말인가. 하피드는 잠시 생각한 후에 말했다. 전 단지 갈래의 딸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실패하면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실패를 하고 말았죠. 하피드의 목이 갈라지면서 겨우 소리가 새어나왔다. 자네가 실패했다고? 이해가 안 되는군. 자네의 보따리 속에는 옷이 없지 않은가? 하피드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파트로스는 몸을 앞으로 숙여야만 했다. 하피드는 마국간에서의 사건과 아기 그리고 옷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피드가 말을 하는 동안 파트로스는 자꾸 천막 밖을 내다보았고 별은 여전히 천막 주변을 비추고 있었다. 조용한 미소가 파트로스의 얼굴에 번져왔다. 파트로스는 이 젊은이가 이제는 이야기를 그만두고 흐느껴 울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 곧 울음소리가 가라앉고 커다란 천막 안은 침묵만이 가득했다. 하피드는 감히 그의 주인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실패했고 낙타지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천막에서 도망가려 했다. 바로 그때 파트로스가 하피드의 어깨를 잡고 자신의 눈을 바라보게 했다. 하피드, 이번 여행은 자네에게 별 이익을 남겨주지 못했구먼.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자네를 따르던 별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눈을 뜨게 해주었네. 이 일에 대해서는 팔미라에 돌아가면 설명해주도록 하지. 자,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네, 주인님. 내일 해가 지기 전에 우리 상인들이 카라반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게야. 그러면 그들의 낙타를 자네가 봐야 할 텐데 지금은 낙타지기로 다시 돌아가 자네의 임무를 수행해주겠나? 하피드는 공손히 일어나 인자한 주인에게 인사를 드렸다. 저에게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할 겁니다. 그리고 주인님을 실망시켜드려 너무도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상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게. 그리고 팔미라에 도착하거든 다시 보세. 하피드가 천막을 나서는 순간 하늘의 밝은 빛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눈을 비볐다. 이때 안에서 파트로스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파트로스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파트로스는 하피드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편히 자도록 하게. 자네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야. 그 밝은 별은 밤새도록 하늘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제6장 카라반이 팔미라의 본부로 돌아온 지도 거의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하피드는 마국간에 있는 그의 집섬 침대에서 자다가 파트로스의 호출 명령을 받고 잠에서 깼다. 그는 서둘러 주인의 침실로 가서 주인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커다란 침대 옆에 불안한 마음으로 서 있었다. 파트로스는 눈을 뜨고 이불을 밀치면서 겨우 일어나 앉았다. 얼굴은 야위었고 손에는 핏줄이 부풀어 있었다. 하피드는 그가 불과 2주일 전에 자신과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믿기가 어려웠다. 파트로스는 침대 아래쪽으로 몸을 움직였고 하피드는 침대의 귀퉁이에 조심스레 앉아 주인이 말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파트로스의 목소리와 음조 또한 지난번 만났을 때와는 달랐다. 하피드, 자네의 야망에 대해 되돌아볼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리라 생각하네. 그래, 아직도 상인이 되고 싶은가? 예, 주인님.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나는 자네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네. 그러나 자네가 보다시피 나에게는 다른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네. 내가 위대한 상인이라고는 하지만 나 역시 죽음을 대문 밖으로는 팔아치울 수가 없곤. 죽음이 마치 부엌문 앞에 배고픈 개처럼 며칠 동안이나 나를 기다리고 있네. 언젠가는 문이 열릴 거라 기대하면서. 파트로스는 기침 때문에 말을 멈추었고 하피드는 그가 숨을 고르려고 애쓰는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마침내 기침을 멈추고 파트로스는 힘없이 웃었다.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얼마 없군. 그러니 빨리 시작을 하세. 우선 이 침대 밑에 있는 편백나무 괴짝을 꺼내주게. 하피드는 무릎을 꿇고 가죽끈으로 묶인 작은 괴짝을 끌어당겨 파트로스의 다리 아래에 갖다 놓았다. 파트로스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낙타지기보다도 못하던 수십 년 전에 나는 우연히 산적 둘에게 쫓기고 있는 동방의 여행객을 구해준 적이 있네.
그가 생명을 건져준 대가로 무엇이라도 보답하고 싶으니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지만 나는 특별히 원하는 것이 없다고 했지. 그는 내가 가족도 없고 돈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자기 가족이 되자고 하더군. 내가 새로운 삶에 익숙해진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이 괴짝을 보여주었지. 이 안에는 각각 번호가 적힌 10개의 가죽 두루마리가 있었네. 첫 번째 두루마리에는 학습의 비법이 적혀 있었고 나머지 두루마리에는 상술로서 큰 성공을 거두는 데 필요한 비법과 원리가 담겨 있었지. 그 후 1년 동안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두루마리의 현명한 말들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고 첫 번째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학습의 비법을 통해 모든 두루마리에 적힌 말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네. 그 말들은 곧 나의 사고방식으로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마침내 내 습관이 되었지. 나중에 그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난 10개의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괴짝과 밀봉된 편지 그리고 황금 50조각이 든 지갑을 받게 되었네. 밀봉된 편지에는 양자로 살던 집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열어보아선 안 된다는 것이었어. 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떠났고 팔미라로 가는 길에서 비로소 그 편지를 뜯어보았다네. 그 내용은 금을 들고 가서 두루마리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이었지. 또한 그 편지에는 내가 버는 돈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두루마리를 받도록 정해진 다음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특별한 계시가 있을 테니 가죽 두루마리를 절대로 누군가에게 보이거나 주어서는 안 된다고 쓰여 있었다네. 하피드는 머리를 갸우뚱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인님. 계속 들어보게나.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계시를 기다려왔다네. 기다리는 동안 두루마리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여 많은 돈을 벌었지.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기 전까지 그런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네. 적어도 자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야. 자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올 때 별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나는 자네가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지. 그 사건의 뜻을 정말로 이해해보려 했지만 감히 신의 행위에 도전하지 않기로 했네. 그런데 자네가 옷을 포기했다고 말했을 때 내 가슴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네. 이제 긴 기다림은 끝이 났다는 것이었지. 난 드디어 괴짝의 다음 임자를 찾은 게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나의 에너지가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네. 이제 내 삶의 끝이 다가왔지만 나의 긴 기다림도 끝이 났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네. 목소리가 점차 희미해지는 가운데 파트로스는 뼈만 앙상한 주먹을 단단히 쥐고서 하피드에게 다가갔다. 이리 가까이 와서 잘 듣게나. 이제는 내 말을 반복할 힘도 없으니. 그의 주인에게 다가가면서 하피드의 눈은 젖어 있었다. 파트로스는 하피드의 손을 꼭 잡고 힘겹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괴짝과 괴짝 속에 있는 소중한 것들은 자네에게 전하네. 그러나 먼저 자네가 동의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이 괴짝 안에는 금화 100달란트가 들어있지. 생활비와 장사에 필요한 양탄자를 조금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네. 자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되네. 자네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이 되는 것이 더욱 보람 있는 일이니까 말일세. 결코 자네의 포부를 잊지 말게. 즉시 이 도시를 떠나 다마스쿠스로 가게나. 거기서 두루마리가 가르쳐준 것들을 적용할 무수히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을 것이야. 묵을 곳이 정해지면 첫 번째 두루마리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열어보도록 하게. 그것을 반복해서 읽어야 하네. 그래야만 다른 두루마리에 적힌 장사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비법을 완전히 터득할 수 있네. 각자의 두루마리를 다 배우고 나면 사놓은 양탄자를 팔기 시작해도 좋네. 만일 자네가 배운 것을 자네의 경험과 결합시킨다면 또 각 두루마리를 지시대로 계속 공부한다면 매출은 매일 늘어날 것일세. 그래서 나의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두루마리의 교훈을 따르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네. 맹세하겠는가? 예, 주인님. 좋아. 자네가 두루마리의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자네가 꿈꾸던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네. 나의 두 번째 조건은 자네가 버는 돈의 절반을 자네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항상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이야. 절대 이 조건을 어겨서는 안 되네. 맹세할 수 있겠는가? 예, 주인님.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남아있네. 절대로 두루마리나 그 속에 있는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일세. 어느 날 내가 보았던 별이나 자네의 자애로운 행동과 같은 암시를 보여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일세.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자네가 그 암시를 알아챌 수 있을 것이야. 자네의 마음에서 옳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에게 괴짝과 그 내용물을 넘겨주게. 다만 그때가 되면 내가 자네에게 부탁했던 이러한 조건들은 필요가 없게 되네. 내가 오래전에 받은 그 편지에는 이것을 받는 세 번째 사람은 그가 원한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도 좋다고 적혀 있다네. 이 세 번째 조건도 지킬 것이지? 예, 지키겠습니다. 파트루스는 마치 무거운 짐을 벗기나 한 것처럼 암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힘없이 웃고 나서 뼈가 앙상한 손으로 하피드의 얼굴을 만졌다. 괴짝을 가지고 떠나게. 이제 더 이상 자네를 볼 수가 없겠군. 나의 사랑과 자네의 성공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가게나. 그리고 언제나 자네의 미래가 안겨줄 행복을 리샤와 함께 나누기 바라네. 괴짝을 들고 침실을 나서는 하피드의 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잠시 멈춰 서 있다가 괴짝을 마루에 내려놓고는 그의 주인을 돌아보았다.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충만하다면 실패가 저를 이길 수 없겠지요? 파트로스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을 들어 작별을 고하였다. 제7장. 하피드는 말을 타고 동쪽 문을 통해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다. 그는 회의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스트레이트라고 불리는 길을 따라 들어갔다. 수백 개의 노점상에서 터져나오는 고함과 소음으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파트로스의 막강한 카라반과 함께 큰 도시에 당도하던 때와 보호받지 못하는 외로운 신세가 된 지금의 심정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거리의 상인들은 사방에서 물건을 들고 나와 옆의 상인보다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대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가 구리 세공점, 금은방, 가구점, 포목점, 목공소들이 총총히 박혀있는 상점들을 지날 때는 상인들이 면전에다가 손을 뻗으면서 동정표를 구하려고 아우성이었다. 다만 그의 바로 앞 마을의 서쪽 경계 너머에 있는 헤르몬 산만이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꼭대기에서 여전히 하얀 눈을 덮은 채 인내와 관용으로 시장의 불협화음을 지켜보는 듯하였다. 하피드는 그 유명한 시장 골목을 벗어난 뒤 무럼무럼 마침내 모스카라라는 여인숙에 찾아들었다. 방이 깨끗해서 한 달치의 방세를 미리 지불하고는 집주인 안토닌과 곧 친하게 되었다. 그는 여인숙 뒤에 있는 마구간에 말을 묶어놓고 바라다 강물로 목욕을 한 후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작은 편백나무 괴짝을 침대 밑에 내려놓고 가죽끈을 풀기 시작했다. 그 덮개는 쉽게 열렸고 곧 가죽 두루마리들이 드러나 보였다. 그는 안으로 손을 뻗어 가죽을 쓰다듬어 보았다. 그의 손가락 아래 느껴지는 가죽 두루마리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얼른 손을 뺐다. 하피드는 일어나 격자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에서는 시장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음이 들려오는 곳을 보고 있노라니 불현듯 회의와 불안감이 다시 찾아들고 자신감도 점점 사라져갔다. 그는 눈을 감고 벽에 머리를 기댄 채 크게 울부짖었다. 나같이 미천한 낙타제기가 길거리에 사나운 상인들 사이를 지나갈 용기조차 없는 겁쟁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이 되겠다는 꿈을 꿔다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란 말이냐. 오늘 나는 이 눈으로 수백 명의 상인을 보았고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상인이라는 직업에 잘 어울려 보였다. 모두가 대담하고 열성적이며 끈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시장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주제넘은 생각인가. 파트로스 주인님, 오 나의 파트로스, 난 아무래도 주인님을 다시 실망시킬 것 같습니다. 그는 침대에 몸을 내던지고 흐느껴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아침이었다. 하피드는 눈을 뜨기 전부터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일어나 앉아 괴짝에 열린 뚜껑 위에 앉아있는 참새 한 마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벌떡 일어서서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에서는 수천 마리의 참새가 무화과 나무에 옹기종기 앉아 아침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도 몇 마리의 참새가 창틀로 날아
와 앉아 있었다. 앉다가 그가 조금만 움직이면 금방 날아가 버리곤 했다. 그는 몸을 돌려 괴짝을 보았다. 깃털이 달린 이 작은 방문객은 머리를 쳐들고 젊은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피드는 천천히 괴짝으로 걸어가 손을 뻗었다. 그러자 새는 그의 손바닥 위에 사뿐 올라앉았다. 너의 수많은 동료들은 겁을 먹고 바깥에 있는데 너만이 안으로 들어올 용기를 가졌구나. 새는 하피드의 손을 세게 한번 쪼았다. 하피드는 참새를 빵과 치즈가 든 배낭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가 빵 조각을 뜯어 그 작은 친구 앞에 놓아주자 참새는 쪼아먹기 시작했다.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올라 하피드는 다시 창가로 갔다. 그리고 격자창에 구멍에 손을 넣어보았다. 그것은 너무 작아서 어떤 참새라도 들어오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때 불현듯 파트로스의 목소리가 생각나 큰 소리로 그의 말을 되뇌었다.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충만하다면 실패가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괴짝으로 돌아가 두루마리들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 한 가죽 두루마리가 다른 것보다 훨씬 낡아 있는 것이었다. 그는 괴짝에서 그것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펼쳐들었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문득 참새가 있던 곳을 바라보았다. 새는 이미 날아가 버린 뒤였다. 단지 빵과 치즈 부스러기만이 용기 있는 작은 새의 방문이 있었음을 일깨워 줄 뿐이었다. 하피드는 두루마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것의 앞머리에는 첫 번째 두루마리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